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천입니다. 오늘 인공지능의 실제 활용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30년 정도 개발자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는 개발자, 10년 정도는 개발 리더, 마지막 10년은 이제 개발 임원을 했고, 한국화 컴퓨터에서 개발자 생활을 시작하고 미국 건너가서 스타트업 2개 정도 한 다음에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 다들 아시죠? 거기에서 스타크래프트의 한글 채팅을 회사 몰래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한 10% 정도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넥슨과 삼성에서 이제 임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몇 년 정도는 몰로코하고 루이드라는 데서 AI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나와서 약간 AI가 정말 미래다. 이게 세상을 바꿀 것 같다.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 AI를 더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아무도 시켜준 적은 없지만 AI 에반젤리스트 같은 식으로 AI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 인터넷이 바꾼 게 아니고 웹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 아이폰이 바꾼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실제로 사람들한테 그게 적용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터넷에서 FTP, IRC 같은 거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모바일도 팜OS, 포켓PC 나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두 쓸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AI가 지금까지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챗GPT, 곧 LLM이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거는 AI 시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거품 아니냐, 버블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확언을 하건데 제가 올 초에 루이드를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AI 떠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게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서 이긴데 결국 이 웹이 세상을 바꾼 게 한 10이었다면 아이폰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한 100이었거든요. 그러면은 LLM이 세상을 바꾼 게 얼마냐? 제가 볼 때는 1000입니다. 너무 숫자가 크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달라요. 약간 웹은 뭔가 사람들을 연결시켰다라는 느낌이고 아이폰은 사람들의 이제 생활 반경을 넓혔다라면 LLM은 사실 사람의 두뇌를 보조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세상에 끼친 거 이상의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여기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AI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가야 된다라는 약을 파실 때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결국 인터넷과 모바일이 세상을 바꿨듯이 AI가 세상을 바꿀 텐데 왜 이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뭔가 네이버라는 회사가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한국에서 확 컸잖아요. 그리고 모바일로 가면서 카카오라는 회사가 또 나오게 됐고 여기서 다행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대로 전환도 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시대가 됐는데 AI 시대로 가면서 제3의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가 그걸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더더욱 무서운 거는 이 지금 LLM은 언어에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어에 문제가 없이 어느 국가나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제3의 회사가 와서 네이버 카카오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는 거고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가 위기일 수도 있는데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이 트여서 깨이셔서 이 주말에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더더욱 이 시점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걸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를 이야기할 때 결국 3단계로 이야기하는데요. 1단계는 알고리즘으로 체스 같은 거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결국 기계가 사람을 이겼었죠. 근데 그거는 알고리즘으로 네가 여기에 두면 나는 여기에 둬.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코딩을 해서 했었고 두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으로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양이 사진 100장 주고 개 사진 100장 주고 네가 알아서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해봐. 그랬더니 사진 보고 막 혼자 공부해가지고 뭔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3단계로 지금은 이제 LLM, 곧 챗GPT처럼 훨씬 더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단계 AI, 1단계 알고리즘, 2단계 이 머신러닝, 3단계 LLM이라면 저희가 알고리즘이 뻔하니까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머신러닝으로 들어가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양이 사진 100장, 개 사진 100장 주고 훈련시키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이 물건 산 기록들을 쭉 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물건 샀는데 다음에 뭐 살 것 같아. 아니면 사람들이 광고 클릭한 기록들을 뚝 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클릭했는데 저 사람은 무슨 광고를 클릭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 아니면은 시계열 예측 이라고 해서 이제 주가의 예측이나 날씨의 예측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이미지 인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개인화와 약간 이미지 인식 같은 게 머신러닝으로 잘 할 수 있는 분야고요. 아직도 굉장히 잘 쓰여집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가서 자연어도 좀 해보고 싶다. 자연어의 약간 번역이나 챗봇, 요약 같은 것도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 머신러닝이 발전하는 게 데이터를 더 많이 넣거나 아니면 컴퓨팅 파워를 더 많이 넣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전 세계에 있는 GPU를 다 모아다가 만들어 봤어요. 챗GPT 같은 거를. 그랬더니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사진 100장, 개 사진 100장을 넣어도 똑똑해지는데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 넣으면 얼마나 똑똑해지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LLM이 나오게 됐고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연어 처리는 어떻게 보면 취급을 안 하고 이거는 이제 LLM 쪽한테 다 넘기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이런 머신러닝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저희가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당근마켓이 되게 좋은 예입니다. 제가 직접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영어로 Used Good Marketplace라고 했는데 사실 당근마켓이고요. 당근마켓이 소규모 인원으로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기술 회사인 겁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작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술 회사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 10,000명이서 할 일을 당근마켓은 100명 갖고 하는 거예요. 기술의 도움으로. 저희도 예를 들면은 뭐 포크레인이 있으면은 뭐 사람 10,000명이 할 일을 포크레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실제 머신러닝으로 당근마켓이 어떻게 일을 했나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뭐 바지 사진을 올리는데 그게 빨간 바지를 올리면서 본문 설명에는 파란 예를 들어 티셔츠라고 올려버려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올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 올라가면 사실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온 이미지를 인식해서 이게 옷인지 뭐 빨간 옷인지 아니면 이게 심지어 불량 상품인지도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팔면 안 되는 걸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마약을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 다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이미지 인식을 머신러닝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 10,000명이 앉아가지고 올라오는 물건들을 저녁마다 살펴보고 이거는 불량이야 라고 걸러낼 거를 당근은 자동으로 머신러닝 가지고 그걸 다 해내는 거죠. 게다가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추천이라 그러면 제일 잘 팔리는 10개 정도 올리면은 웬만하면 말이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팔리는 10개를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뭐가 팔리고 옆 동네에 뭐가 있고 심지어 제가 신발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 발 사이즈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추천을 할 건가를 다 결정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 불량 컨텐츠 필터링 같은 그래서 이게 금지 품목이냐 뭐 광고 품목이냐 아니면 뭐 사기 풀품이냐 라는 거를 머신러닝이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98%의 확률로 불량 상품이야. 이거는 뭐 50%의 확률로 사기 상품이야 라고 알려주면 뭐 90% 이상이면 자동으로 다 그냥 걸러버리고 한 70% 이상이면 일단 막고 운영팀한테 넘기면 저녁에 운영팀이 살펴보고 마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과 기계가 얽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근마켓이 이베이가 10,000명이 하는 일을 100명 가지고 머신러닝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나중에 LLM은 얼마나 더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심지어 ML 가지고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이 굉장히 좋았고 많이 쓰임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는 소수의 회사들, 소수의 굉장히 기술이 좋은 회사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약간 ML은 좀 복잡하거든요. 어렵고 여기 ML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지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화가 되기 힘들었었고 거기서 이제 LLM이 나오면서 이제 판이 바뀌게 됐습니다. 왜 LLM이 판이 바뀌냐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피티라는 거 이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팜OS라는 기계가 있었고 팜OS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직접 써면 터치스크린이니까 이 기계가 알아먹게 해야 되는데 기계가 너무 후졌기 때문에 알파벳을 쓰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피티라고 규칙을 정했어요. 이 알파벳을 바꿔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쓰면 그나마 좀 느린 기계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사람한테 기계를 맞춰야 될 판인데 기계한테 사람을 맞추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포크레인을 운전한다. 그럼 포크레인 운전법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동차 운전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상 인류는 기계한테 맞춰갔어요. 계속. 이 기계가 인간을 이해하기 너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그래피티였는데 이제는 LLM이 나오면서 LLM이 드디어 처음으로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지시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로 결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혁신인 거예요. 물론 이제 팜OS 말고 뒤에 나온 아오이폰이 저희가 직접 쓰면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게 드디어 이제 LLM까지 온 거죠. 그래서 LLM으로 가면 결국 우리가 준 텍스트를 요약한다. 거기서 정보를 뽑아낸다. 답변에 답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메일을 주고 요약해봐. 그럼 요약할 수도 있고 야 이메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그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메일을 보면 이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야?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LLM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한 거죠. 물론 LLM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각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느리고 비싸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잘 몰라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게 저희가 지식과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가 뭔가 막 봤어요. 먹고. 그러면 사실상 뭐 무슨 가게에서 뭘 먹고 다 기억했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 다 까먹습니다.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잠깐 들어갔어요. 그 영수증이 얼마였는지, 그 가게가 주소가 뭐였는지. 하지만 저희 머릿속에 들어갔다 사라져 버려요. 당연합니다. 대신 우리 머릿속에 지능은 남아요. 아, 베트남은 음식이 싸구나. 베트남은 맛있구나. 뭐 여름엔 덥구나. 누군가 저희한테 베트남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희가 잘 대답을 할 수 있죠. 근데 대신 그 사람이 뭐 완벽한 여행 계획을 짜줘? 그럼 저희가 잘 못 짜주죠. 그거는 다른 정보를 더 봐야죠. 머릿속에서 꺼낼 수가 없죠. 그런 점으로 LLM은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인 거예요. 그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우리 회사에 맛있는 식당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막 입사했는데 우연히 알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신 회사 근처 식당 리스트를 다 주면서 이 중에 좋은 식당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맞힐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인간도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는 거고, LLM은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를 다 공부해서 그걸 바탕으로 지능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인터넷 데이터를 다 기억을 100%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의 나라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맞힐 수도 있겠지만 뭐 굉장히 더 세심한 정보를 물어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충청북도에 무슨 어느 동에 동사무소가 몇 평이야? 모릅니다. 그거는 충청북도 직원도 모를 거예요. 그 도청 직원도. 그 사람한테 서류를 주면서 찾아보라고 하면 맞출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LLM의 가장 문제인 환각이라는 거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주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신입사원한테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뭐 헛소리를 하겠지만 주변 식당 리스트를 다 주면서 이 중에서 하나 골라봐. 그럼 잘 고르겠죠. 저희가 환각 현상도 필요한 정보를 주면서 일을 시키면 환각 현상이 없어집니다. 근데 아무 정보를 안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느리고 비싸다고 하는데 인간보다는 훨씬 빠르고요. 인간보다는 훨씬 쌉니다. 그래서 LLM의 기준은 사람보다 얼마나 빠르냐, 사람보다 얼마나 싸냐로 봐야 되는 거지 기존의 다른 서비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정보를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요. 우리 회사 지식은 몰라요. 당연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몰라요. 당연합니다. 그거는 지식을 주면서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신입사원한테 우리가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잘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근데 회사에 문서들, 예를 들면 A4 100장을 주면서 이거 다 읽어보고 우리 회사 상반기 프로젝트 잘 될 것 같아? 한번 의견 내봐. 그럼 하겠죠. 물론 여기서 사람한테 시키면 뭐 A4 100장 주면 화를 내겠죠. 사람한테 시키면 일주일이 걸리겠죠. 하지만 LLM한테 시키면 예를 들면 5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LLM의 이슈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아무 이슈가 되지 않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환각 현상도 정보를 적게 줘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바뀌고 있고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고 가격도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약간 기초 정도를 알고 가면 좋은데 결국은 5개입니다.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태스크, 무슨 업무를 해야 된다? 어떤 포맷으로 나한테 결과를 줘? 그리고 아무리 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똑똑해도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대한 지식을 추가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얘가 이제 재정 담당자로 제가 뭔가 이제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면 그 지출의 계정 코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면이라 그러면 식비, 뭐 지하철이라 그러면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계정 코드가 우리 회사 계정 코드는 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근데 옆에 팀은 예를 들면 뭐 이링 익스펜스, 뭐 이렇게 뭐 오피스 서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계정 코드를 얘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 계정 코드는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난리진 거죠. 그리고 실제 마지막에 예제까지. 그래서 왼쪽에 그 5가지를 오른쪽에 당신은 회사의 재정 담당자입니다. 계정 코드를 선택해 주세요. 계정 코드 1개만 주세요. 그리고 가정한 계정 코드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시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거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계정 코드를 알려주는 직원. 무한대로 써먹는 거죠. 그럼 그 뒤로 계속 냉면, 뭐 김밥 주기만 하면 정보를 다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챗GPT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게 멀티 세션, 멀티 턴
멀티모달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멀티세션은 챗GPT가 이렇게 역할을 주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영어 번역을 잘하는 비서야. 너는 내 일정을 체크하는 비서야. 너는 내가 뭔가 문장을 지금 먼저 요약할 거야. 너는 뭐라도 나랑 떠드는 사람이야. 심지어 저희 아들하고 채팅한 걸 집어넣고 예를 들면 아들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요즘 뭔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심리 상담사야. 이런 식으로 챗GPT를 여러 세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세션을 만들어 놓은 거는 계속 써먹어야 돼요. 제가 아들하고 채팅한 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얘가 저와 아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턴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멀티 세션, 챗GPT를 여러 비서를 만들어라. 멀티턴 하나 만들면 오래오래 써라. 그걸 점점 더 똑똑하고 많이 알게 만드는 거죠. 저희가 신입 직원을 뽑아서 일 하나 시키고 자르고 다시 신입 직원 뽑지 않잖아요. 챗GPT도 세션 하나 만들면 오래오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턴도 굉장히 중요하고 멀티 세션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가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텍스트만 넣을 필요는 없죠. 저희 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주면서 아들하고 나의 관계를 네가 좀 분석해봐. 둘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아까 재정 담당자 같은 경우에도 영수증 이미지를 넣으면서 네가 분석해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챗GPT를 잘 쓰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챗GPT를 잘 쓸 때 이 5가지 프롬프팅과 멀티세션, 멀티턴, 멀티모달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플러스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챗GPT는 유료 버전을 쓰셔야 돼요. 무조건 플러스를 쓰셔야 풀 파워를 다 쓰는 거지. 공부의 3대 요소가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시험, 그리고 학비.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잘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들여야 되는 거고 유료 버전을 쓰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디다 쓰냐를 보면 챗GPT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책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에서 뭐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데이터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브레인스토밍,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특히 여기 이제 개발자들이 많으실 텐데 신규 기술 공부하는데 혼자 하는 거랑 그룹 스터디 하는 거랑 챗GPT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 스터디 하면은 거의 한 서너 배 이상 효과가 좋을 거고요. 챗GPT랑 하면 사실 그룹 스터디 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룹 스터디 할 때는 저희가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챗GPT한테 별의별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틀린 이야기 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예를 들면 파이썬에 뭐 파이덴틱 오브젝트 가지고 뭘 하려는데 안 들어본 거예요. 그래 파이덴틱이 뭐야? 라고 얘랑 이야기하면서 한 1시간 정도 별의별 질문 다 하고 예제 내놔라, 샘플 내놔라, 이건 왜 안 되냐. 정말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챗GPT가 너무 좋고요. 이거는 정말 개발자한테 필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챗GPT는 굉장히 얼티메이트 워크 컴패니언, 업무 보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까 신입사원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새로 입사한 직원한테 오늘 점심 뭐 먹어? 라고 하면은 헛소리 하겠죠. 근데 굉장히 똑똑한 직원이라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회사 주변 식당을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를 주시면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진짜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겠죠. 모르는 걸 모르다고 하는. 근데 챗GPT는 모르는 걸 시키면 모른다고 말을 안 해요. 그냥 해요. 약간 인간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시킬 건데 이걸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고르게 하고 싶은데 식당을 잘 고르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해? 건강해지고 싶은데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좋은 운동 코스를 고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 내가 뭐 베트남 여행을 가고 싶은데 베트남 여행을 네가 계획을 짜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해? 근데 재밌는 거는 방금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5가지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하고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인간도 훨씬 일을 잘합니다. 사람한테도 그냥 야 나가서 맛있는 거 사와 이건 말이 안 돼요. 야 근처에 식당이 뭐가 있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고 우리는 저번 주에 뭘 먹었고 이걸 바탕으로 모두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사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지시를 해줄수록 사람은 일을 더 잘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 해왔던 거죠. 재밌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챗GPT한테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간한테 일을 잘 시키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챗GPT를 가지고 일을 해보면 사실 업무의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마켓 조사를 한다든가, 경쟁회사 조사를 한다든가, 뭐 사용자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서베이를 만든다든가 다 할 수 있고요. 실제 제품을 만들 때도 뭔가 아이데이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나 UX 디자인, 버튼이 여기 있는 게 좋아, 저기 있는 게 좋아. 새로 제가 만든 UA 디자인 던져주고, 뭐 경쟁 제품 UI 디자인 던져주고 2개 비교해봐. 뭐 별의별 거. 심지어 중간에 뭐 거래처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럼 계약서 던져주면서 이 계약서에 문제 있는지 네가 확인해봐.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헛소리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다 구별하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뭐 걔한테 던지는데 한 5초 걸리고 걔가 답변하는데 한 5초 걸린다면 10초 낭비하는 거예요. 10초 낭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거는 다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개발자라면 뭐 기도부 코파일럿이나 컬서 같은 그런 개발 도구들은 당연히 쓰셔야 되고, 뭐 프로젝트 관리로 현재 하고 있는 태스크 관리도 챗GPT랑 같이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출시할 때 마케팅 문구 같은 거를 만든다거나 뭐 배너를 만든다거나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회사가 회사 이름을 바꾸고 그 회사의 약간 슬로건, 그 이전에는 뭔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이길래 되게 좋은 뭐 AI 시대에 뭐 데이터를 이용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슬로건 만들어줬는데 사실은 챗GPT가 만들어줬거든요. 얘한테 시켜가지고 잘 만들어서 이렇게 던져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모르니까 저한테 부탁하는 거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예를 들어서 숫자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쉽게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을 내고 베타 테스트 했더니 고객이 예를 들면 100명이 뭔가 한 줄 문장으로 피드백을 줬어요. 그러면 그 100개 문장을 어떻게 다 읽어보고 통계를 내겠어요? 100개 문장 챗GPT 다 던져주면서 한 요약해봐 3줄로. 그러면 요약 다 해주는 거죠. 물론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챗GPT가 빠르고 싸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좋은 당근 회사가 이 LLM을 안 쓰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LLM을 이용해서 올라온 물건들의 약간 브랜드, 이게 나이키인지 이게 신발인지 사이즈인지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제품 추천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고 나면 그 카페에 올라간 사진하고 이제 글들을 올리는데 거기에 지도까지 연결돼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걸 열심히 다 올려줘요? 그거를 뒤에서 LLM이 다 살펴보고 연결해 주는 거죠. 심지어 부동산 정보를 올린다. 부동산 정보도 텍스트로 이렇게 쭉 올리면 그 텍스트로 올라간 거를 LLM이 다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뭐 원평이다, 뭐 이거는 보증금이 얼마다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하는 일을 사실 LLM이 다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챗GPT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업무에게 도움되는 이런 그 미리 컬서 같은 아니면 기도부 코파일럿 같은 건 LLM으로 확장된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거나, 그리고 비즈니스 챗GPT 같은 거죠. 아니면은 저희가 필요한, 방금 말씀드렸던 당근마켓 같이 저희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거나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가면 저희가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만들고 있거나 뭐 네이버를 만들고 있다면 거기에 LLM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챗GPT를 많이 써라, 앱 코파일럿을 많이 활용해라, 회사가 필요하다면 커스텀 코파일럿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LLM 도입을 해봐라. 요 4가지 정도가 제일 큰 거고요. 이 중에서 사실 1번으로 시작해서 역량을 키워야 나머지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자동차를 탈 줄 모르는데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거와 동일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챗GPT를 회사들이 많이 도입을 못하는 이유는 일단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우리 회사는 잘 모른다. 우리는 정책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그냥 정책은 바꿔서 어떻게든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를 줘서 쓰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로 우리가 역량을 쌓아서 좋은 정책으로 챗GPT를 사용하면 굉장히 활용 사례는 많아지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발은 일반적인 개발이 쭉 있었겠지만 이렇게 프롬프트 개발자와 LLM 개발자 두 개는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롬프트 개발자는 조금 더 프롬프트에 집중해 있는 거고, LLM 개발자는 이 LLM 전체 이제 아키텍처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LLM 뭐가 있고 걔네들이 뭐가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굳이 말하자면 약간 프론트엔드에 가깝고 LLM은 백엔드에 가깝다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장르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 말하는 거는 기존 개발자들이 이 프롬프트하고 LLM을 가지면 연봉을 최소한 뭐 한 20%에서 30%는 더 받을 수 있다. 꼭 하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AI를 아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AI를 가지고 제 업무에 활용하는 거, 아까 챗GPT 같은 식으로 아니면 뭐 앱 코파일럿이나 커스텀 코파일럿을 만들어서 우리 업무에 활용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에 이제 AI를 직접 넣어야 돼요. 뭐 카카오톡에 AI가 들어가서 요약을 해준다든가, 뭐 당근마켓에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찾으면 자동으로 다 잘 찾아준다든가, 뭐 이메일 내용 보고 안 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다 찾아준다든가. 저희가 인터넷 이전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소프트웨어가 많이 바뀔지 예상을 아무도 못했어요. 모바일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에 나오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10개 중에 한 5개는 망하고 새로 다 나왔거든요. 뭐 카카오톡도 그전에는 없었죠. 그런 식으로 AI 시대의 앞에 5개는 망하고 바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LLM 엔진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산업을 보면 약간 AI 하드웨어, 그 밑에 이제 클라우드, 그 밑에 모델, 이게 굉장히 기본인데 이거는 그냥 미국 먹으라 그러고요. 걔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힘듭니다. 저희는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예를 들면은 서부 시대에도 금을 캐서 돈을 번 게 청바지 팔아서 돈 번 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이야 위쪽에 있는 AI 뭔가 기반 기술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AI를 활용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밑쪽에 AI 활용을 위해서 AI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AI 운영도 나와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AI 교육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AI를 많은 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걸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생태계가 커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니어 100명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니어 100명을 키울 수 있는 한 명의 시니어가 더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라고 보고 뭔가 AI를 내가 빨리 공부해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 AI를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뭐 엔비디아 보면은 이 6개 장르에 대해서 미친 듯이 하고 있고요. 국가도 이 AI를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나 정부가 엄청나게 AI에 올인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정부에서도 좀 미진하고 사실 빅테크들도 좀 안 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라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AI에 해커던 그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갔었던 데인데 원래 일을 하고 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도 AI를 한번 도입해보겠어 라고 하고 해커톤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각 팀에서 각자 자기가 필요한 거를 AI로 만들어내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개발자는 한 명도 필요 없이 하지 않아요. 어차피 챗GPT 갖고 대충 하는 거라 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까 예제로 보여드렸던 지출 내용을 입력하면 계정 코드를 알려주는 거 또 만들었고 출장 정보를 입력하면 출장비 안내를 해주고 심지어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퀴즈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데이터 종류하고 문제 개요를 주면 SQL 문제를 만들어주고 답변의 가이드까지 생성해주고 사람들이 시험 본 거를 주면 그 시험 본 걸 채점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만들고 본인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야, 우리 전부 백수 되는 거 아니냐. 한데 AI는 욕망이 없어요. AI는 의지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욕망을 가지고 인간만이 의지를 가져요. 이런 거를 시키는 건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I한테 잡을 뺏기는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들한테 잡을 뺏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회사가 AI를 활용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면 경쟁회사는 사람 10명 갖고 만드는데 이 회사는 이렇게 AI로 문제를 만들어내면 이 회사 경쟁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거고. 마지막도 되게 재밌는데 최근에 시장 데이터와 내부 전략 채팅 데이터를 주면 분석해서 시장 분석과 인사이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각 팀이 자기네들이 실제 하고 있는 일들을 AI로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면 제가 느낀 거는 생각한 것보다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쉽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좀 어렵다. 이 품질을 올리기가. 근데 만들어내면 정말 쓸모가 많습니다. 아까 당근도 되게 좋은 예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생 해커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건 AI 해커톤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교 한 20개 정도가 모여있는 해커톤이었는데 20개 대학 중에 16개 대학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AI를 기능을 쓴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해커톤의 주제는 대학 생활에 도움되는 걸 만들어 봐. 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학생에 도움되는 걸 만드는데 그걸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뭐 프론트엔드 있어야 되겠죠. 백엔드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AI까지 기본으로 넣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기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교수님이 질문 답변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AI가 그걸로 대신 LLM이 답변해 주는 거예요. 말 되죠? 선배들의 취업 포트폴리오와 학급 후기를 분석해서 후배들의 이력서를 주면 그걸 보고 너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알려주는 거죠. 또 말이 되죠. 세 번째는 웹에 공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지 포맷도 다르고 뭐 일정도 다르고 날짜도 다른데 그걸 다 긁어다가 분석해서 내 일정에 넣어주고 계획도 짜주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다. 근데 결국 사람이 한 사람에 한 명씩 붙어서 할 거냐 AI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모두가 쓸 거냐의 문제인 거죠. 네 번째는 되게 재밌었는데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서로 관계 형성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AI 클론을 만들어서 나는 AI랑 대화를 해보고 얘랑 말이 통하면 실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겠어. 요즘 대학생들이 이만큼까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나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만들더라고요. 그래 나머지들도 쭉 보시면 정말 많은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진짜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은 기본인 거고 이런 AI까지 들어있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걸 보고 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우리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AI를 잘 쓰고 있으니까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뭔가 세상이 바뀔 때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뭐 빙하 시대가 왔다고 갑자기 죽지 않고 뭐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가 왔다고 그 이전 회사들이 갑자기 죽지 않아요. 천천히 죽어요. 천천히 죽으니까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깊게 변하지 않으면 천천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엄청나게 위기예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개발자들은 AI 개발자로 변신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천천히 죽겠죠. 근데 AI 개발자로 변신을 성공만 하면은 아마 앞으로 한 10년은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적은 책이 오른쪽에 있는 책인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Q&A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물어본 질문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이제 추가 질문 바로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 발전이 개발자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했던 이야기 들으셨으면 아마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창의성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저희가 자동차를 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지 자동차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AI는 도구예요, 도구. 저희가 자동차랑 달리기 경주를 하지 않듯이 AI랑 저희가 똑똑한 거를 싸울 필요가 없어요. AI가 저희보다 무조건 똑똑하고 AI를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자동차를 잘 못하면 걸어가는 것보다 자동차 타고 가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말인즉슨 AI를 잘 못 쓰면, 챗GPT를 잘 못 쓰면 직접 혼자 하는 것보다 챗GPT를 가지고 일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챗GPT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시면 AI는 여러분의 일에 뭐든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상과 다른 응답이 나오는 거 이야기해드렸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내가 혼자 챗GPT 쓸 때는 뭔가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면은 제가 이제 더 그거 아니야 다시 좀 해봐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프롬프트를 더 최적화하고. 근데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이메일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뭐 중간에 99개는 완벽하게 나오는데 하나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이런 거는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약간 저는 AI 시대를 세 개로 좀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AI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두 번째, 이제 내가 AI를 잘 써야 된다. 챗GPT를 잘 써야 된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된다. 3단계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벌리는 건데 내가 자동차를 통해서 운송 사업을 벌리건 AI를 가지고 뭐 이메일에 AI 서비스를 넣건 이 3단계는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AI가 이렇게 세심하게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2번도 혼자 쓸 때는 잘 제어할 수 있고요. 만약 이걸 서비스에 넣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개발 방법과 다른 좀 개발 방법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밸루에이션도 필요하고 뭐 데이터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노력하면 됩니다. 네, 노력하면 되는데 요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하고 다른 AI 시대의 개발 방법론이 더 많이 나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에서 AI가 정말 트렌드가 빠르고 지금 LLM이 가장 핫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LLM이 지금 가장 핫하면 일단 LLM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막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미국은 예를 들면 LLM이 지금 한 100 정도의 이제 역량이 닿으면 업계에는 한 30 정도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70이나 되는 그 버퍼가 남아 있어요. 이유는 LLM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사람들이 이거에 익숙해져서 쓰는 속도보다 LLM 발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데들 열심히 쓰고 스타트업도 열심히 써서 쫓아가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더 빨라요. 그래서 한 100에 30 정도로 쫓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안타깝지만 100에 한 5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는 AI 후진국입니다.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개인들도 많이 안 쓰고 있고 회사들도 많이 잘 안 쓰고 있어요. 다만 다행인 거는 저렇게 대학생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쓰는 거 보니까 2, 3년 후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런 데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올 초만 해도 AI 대격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AI로 세상이 뒤집어진다. 큰일 났다. 빨리 뭔가를 하셔라. 근데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AI rich, AI poor. 결국 AI 부자, AI 가난한. 그래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은 누구나 다 쉽게 적응하고 누구나 다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AI는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AI를 잘 쓰는 사람과 AI를 못 쓰는 사람 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AI 리치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일부만 AI 리치가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 혼자만 우리 회사 AI 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사에 모두가 AI를 잘해야죠. 그런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우리 회사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정확하게 LLM을 이해하고 챗GPT를 잘 활용하고 또 A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는 그 정도가 될 것이고 내년 내후년 정도는 이제 AI를 예를 들면 AI 카카오톡, AI 쿠팡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고 만약 AI 카카오톡, AI 쿠팡 같은 게 제때 못 나오면 미국의 다른 회사들이 예를 들면 AI 트립 어드바이저가 와서 AI 야놀자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AI 뭐 왓츠앱이 나와가지고 AI 카카오톡을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대한민국의 서비스들이 AI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부터 먼저 개인이 적응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서 3개 질문하고 오신 분들 중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LM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 약간 다른 기술 스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또는 뭐 백엔드의 기술적인 스펙이 좀 있어야지 LLM 디벨로퍼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개발자가 AI를 뭐 잘 이해하고 뭐 챗GPT를 잘 쓰는 건 기본인 거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커서나 뭐 기도부 코파일럿 같은 걸로 내가 일하는데 AI를 10분 활용하는 거. 그래서 뭐 신기술 나오면 공부하는 것도 챗GPT랑 해야 되고 개발하면서 개발 속도를 내는 거는 뭐 커서나 키보드 코파일럿 써야 되고 요거를 저는 AI 개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개발자가 당연히 AI 파워드 개발자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이제 AI 서비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까 당근마켓에 이런 거 기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에 AI 기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AI 서비스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필요하겠죠. 백엔드 개발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LLM을 써야 되니까 LLM의 이제 프롬프팅을 통해서 이제 LLM API를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메일 줄 테니 요약해봐. 이거를 한 줄로 쓰진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쓰는 거죠. 뭐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면 금융회사고 이런 이메일들은 뭐 금융에 관련된 이메일들이고 뭐 개인정보 나가면 안 되고 이런 메일 줄 테니 뭐 세 줄로 요약하되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긴 프롬프팅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메일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더 복잡한 프롬프팅을 해야 되고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한 번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한 번 만들어 놨다고 계속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 자체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모델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픈 AI를 쓸지 뭐 클라우드를 쓸지 이 사이에서 이제 아키텍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LLM API는 어떻게 콜해야 할지 그 LLM API가 돌아온 결과물을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 결국 그 이 LLM 서비스들과 소통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백엔드 개발자가 있지만 클라우드 개발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클라우드까지 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클라우드 개발자는 조금 더 AWS에 오리엔테이드 있고 백엔드는 우리 백엔드 서비스만 만든다면 LLM은 그 LLM 서비스를 어떻게 호출하고 어떻게 받아오고 걔네들이 모델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토큰 사이즈는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속도는 얼마를 거리고 그러니까 프롬프팅은 순수 프롬프팅만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LLM에서 이 프롬프팅 말고 나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 속도나 뭐 비용이나 뭐 이 성능이나 제어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건 저는 LLM 개발자라고 부른 거고 방금 이 프롬프트 개발만 뭐 따로 공부해도 되고 LLM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엔드 개발자가 자연스럽게 보통 클라우드 개발자로 이렇게 전직하듯이 사실 백엔드 개발자가 조금 더 공부해서 이제 LLM 개발자까지 하면 더 좋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하튼 이런 LLM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 프롬프팅 잘하는 능력이 플러스 되는 거고 기존 개발자들이나 신규 개발자들이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